안녕하세요. 지혜로움입니다. 이 영상은 김순자님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2 김순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다들 100세 인생이라고들 하더군요. 앞으로 살 날이 30년은 좋게 남았다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이 무섭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지옥 같은데 이 지옥에서 30년을 더 버텨야 한다니. 차라리 눈 감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못난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작년 가을 제가 평생을 살던 집을 팔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울 변두리, 작지만 햇볕 많은 온종일 머물다 가던 붉은 벽돌집. 남편과 함께 30 젊은 나이에 들어와 외아들 민수 키우고 남편 먼저 조세상으로 보내고 그 후로도 10년을 홀로 지킨 제 인생 그 자체였던 집입니다. 마당가 작은 텃밭에선 철마다 상추며 고추가 자랐고 담벼락엔 늙은 호박이 넝쿨째 열렸지요. 그 집을 제 발로 부동산에 내뒀던 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가 제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힘든 마당일이며 굳은 일은 그만하셔야죠. 저희가 가까이서 제대로 모실게요. 싹싹하고 얼굴도 예쁜 며느리 서연이는 제 손을 어찌나 살갑게 쓸어주던지 밖에서나 안에서나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이 자자한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민수보다 더 저를 챙기는 것 같아 동네 사람들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지요. 아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힘들게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로 와. 바로 앞동이니까 내가 매일 들여다볼 수 있고 서연이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 응? 제 걱정을 하는 아들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 없이 저 하나 보고 자란 아들입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이었죠. 그 아들이,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저를 위하는데 제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있나요? 평생 모은 재산과도 같던 그 집을 팔고 저는 아들네가 얻어준 단지 내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오던 첫날 며느리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아들 노릇까지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외로움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아들 며느리 덕보면서 남은 인생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새 집은 깨끗하고 모든 것이 편리했지만 이상하게 정이 붙지 않았습니다. 텃밭도 장독대도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가구도 없는 그 공간은 꼭 호텔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매일같이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아들이 퇴근길에 들러 얼굴을 비추니 외로움은 견딜만 했습니다. 불안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을 틔웠습니다. 이삿짐을 풀던 날 제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물건들을 꺼내놓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신혼여행 가서 사준 조그만 나무오리 한 쌍이었습니다. 그걸 손에 들고 이리저리 보던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이런 건 이제 버리셔야죠. 촌스러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촌스럽다는 그 한마디가 제 지나온 세월을 전부 부정하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서 아들과 셋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며느리가 아들 어깨에 기대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득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의 얼굴에서 저는 소름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입은 활짝 웃고 있는데 그 눈은 조금도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감각하고 마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그런 눈빛. 너무나 순간적인 일이라 제가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볐지만 그 서늘한 느낌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괜한 생각을 다 하는구나.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불편했습니다. 그 돌멩이가 점점 커져 바위가 될 때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의 며느리와 아들이 없을 때의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가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어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홍두깨살을 끊어다 정성껏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짜지 않게, 부드럽게. 우리 민수가 어릴 적부터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으니까요. 뜨끈한 장조림을 들고 아들네 현관문을 눌렀을 때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녁상에 바로 올려야겠어요. 며느리는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제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식탁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듣던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우, 짜! 이걸 어떻게 먹어? 노인네들 입맛은 정말 이러니 맨날 병원 다니지. 그리고 샤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싱크대에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심장이, 제 정성이, 제 마음이 그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하수구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아닐 거야. 하지만 제 귀로 똑똑히 들은 그 경멸 섞인 목소리는 밤새도록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두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 오랜 친구인 경자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아는 친구였죠. 우리는 1년에 두어 번은 꼭 만나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경자. 잘 지내? 다음 주에 시간 어때? 우리 고궁이라도 가서 단풍 구경하자.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했더니 며느리는 얼굴을 환하게 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됐다. 친구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제가 그날 입고 가실 옷도 미리 다 다려놓을게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전날 며느리가 시무룩한 얼굴로 제게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깜빡했는데 내일이 아버님 돌아가신 지 500일째 되는 날이래요. 민수 씨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조용히 집에서 제사라도 지내자고 하네요. 친구분과의 약속은 다음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기일도 아닌데 500일째라니. 하지만 아들이 그러자고 하니까 어쩔 수 있나요? 저는 경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친구의 서운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6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분은 잘 만났어? 재밌어? 아니, 너희 아빠 제사 지낸다면서 그래서 약속 취소했는데? 순간 전화기 너머의 아들이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사? 무슨 제사? 나 오늘 서연이랑 오려 시켰는데 서연이 승진해서 내가 한턱 쐈어.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제 며느리가 한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싫어서 저를 이 작은 오피스텔에 가둬두고 싶어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에 아들의 목소리 옆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사라고 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가오니까 미리 제사 준비를 상의 드리려고 했던 거죠.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엄마, 서연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왜 해요? 엄마가 요즘 기운이 없어서 잘못 들었나 보다. 서연이 속상하게 왜 그래?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아들에게도, 천연덕스럽게 저를 건망증 심한 늙은이로 몰아가는 며느리에게도 너무나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친구들과의 연락이 하나둘씩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제 전화를 멋대로 받고는 어머니, 지금 편찮으세요. 지금 멀리 여행 가셨어요. 라며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판 돈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통장과 도장을 들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은행도 못 믿어요. 제가 안전한 적금 상품 알아봐 드릴게요. 이자도 훨씬 높고 제가 관리하면 신경 쓰실 일도 없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끈질겼습니다. 민수 씨랑 다 상의한 거예요.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려는 저희 마음도 몰라주시면 서운해요. 결국 저는 등살에 못 이겨 통장과 도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제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이라며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차 저는 제 돈을 제가 타 쓰는 기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경조사가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며느리는 제게 캐물었습니다. 누구 결혼식인데요? 얼마를 하실 건데요? 그 사람한테 그만큼이나 해야 해요? 저는 마치 죄인처럼 돈의 용처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임플란트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며느리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목돈이 다 묶여 있어서 빼기가 곤란한데 꼭 지금 하셔야겠어요? 좀 참아보시죠. 제 이가 사가 없어지는데 참으라니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돈을 달라는 것인데 저는 며느리에게 애골복골 사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돈 관리 잘하잖아. 그냥 믿고 맡겨.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남자,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오피스텔이라는 감옥에 갇혀 며느리라는 간수의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웃음을 잃고 사람을 잃고 돈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무릎이 몹시 쑤시고 아팠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웬일로 저렇게 친절한가 싶으면서도 아픈 것은 사실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아는 병원 예약해놨어요. 저만 믿으세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제가 평소에 다니던 정형외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나? 그래서 큰 병원으로 왔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데려간 곳은 정형외과가 아니었습니다. 신경정신과라는 푯말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왜 날 여기로 데려고 와?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는 제 팔을 꽉 붙들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상담만 받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저를 끌다시피 해서 진료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세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는데
요즘 들어 부쩍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드리지도 않은 반찬을 드렸다고 하시거나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저를 오해하시고 물건을 자꾸 숨겨두시고는 제가 훔쳐갔다고 의심도 하세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저희가 너무 걱정이 돼서 모시고 왔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 교활하고 악독한 것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제 남은 재산마저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멀쩡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의사의 눈에는 흥분해서 고함을 치는 제가 비정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님 진정하세요. 병원이잖아요. 라며 저를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며느리가 파놓은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저는 진료실을 뛰쳐나와 무작정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말을 믿어줄 거야.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실체를 알면 당장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소연이가, 저 여자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끌고 갔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저 여자는 악마야. 제 평생 그렇게 절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옆에는 어느새 달려온 며느리가 서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제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병원 한번 모시고 간 게 이렇게 죽을 죄인가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세요? 가녀리게 흐느끼는 며느리의 연기에 아들은 저를 증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저희도 좀 살자고요. 저희도 좀 살자는 그 말. 그럼 저는 죽으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들은 제 앞에서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오피스텔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텅 빈 방, 싸늘한 공기.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우리 민수가 날 버렸어. 사진 속의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사지 않고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저를 내쫓은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분노의 화살은 제 아들과 그리고 제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엇이 내 아들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내 아들은 원래 저렇게 모질고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었는데 아내의 말에 넘어가 어미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내 아들. 그리고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것일까?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 인생. 아들에게 기대고 의존하며 그 아이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내가 아들을 제대로 복립시키지 못하고 내 그늘 아래서 마마보이로 키운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세상에 완벽히 홀로 되었다는 처절한 고독감이 그것이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전화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고 제게 돌아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온다 한들 제 가슴에 박힌 이 대못이 빠질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창밖을 내다보며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100세 인생이라는데 저는 오늘 당장 삶이 끝나도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부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